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다 찍어놓고, 예, 저장 공간이 도중에 부족해서 다시 찍고 있어요. 1시간 넘게 찍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좀 기운이 없네요.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인, 관성, 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편관이 4개인 저의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그리고 십성 하나하나가 나에게 그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가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사주를 공부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장점은 이제 개발하고, 단점은 이제 좀, 개운한다 그러죠? 예, 개운하는 방법도 좀 알고, 내가 지금 힘들면 왜 힘든가, 를 알기도 하고, 내가 잘 나가면 왜 잘 나가는지, 그리고 한참 그렇게 잘 나갈 때, 나 자신, 붕붕 뜬 나 자신을 다소 좀 추스리고, 좀 약간 거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 자신을 조금 낮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주를 공부한다고 봐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본인은 잘 나가는데 주변에 사람이 안 남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잘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죠. 그쵸?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저는 가장 불행한 게 이제 고독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나를 울고 웃게 하는 것도 사람이죠. 그쵸?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서 힘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 속에서 또 내가, 힘을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좀 사시고, 잘 나갈 때 조금 더 본인보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너무 힘들 때는 이게 바닥이다. 나는 이제 치고 올라갈 힘만 이제 있으면 된다. 치고 올라갈 때는 바닥만 디디고 딱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사실은 올라갈 일만 남은 건데 사람이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이게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때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닥이다라는 걸 알고 이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걸 알면 누구나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개성들도 강해지시고 다들 귀하게 잘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가정 내 불화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코로나를 맞이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나름 인생의 무게를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주를 알면은 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라는 걸 알면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끝까지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못 나갈 때를 대비해서 조금 주변도 바라볼 줄 알고 본인이 잘 나갈 때 조금 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본인이 좀 힘들어지는 순간에 나를 위해 또 돌아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옆에 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인생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고통의 크기는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의 고통을 들으면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 할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진짜로 제일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힘든 그 요인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아픔을 안고 힘든 요소를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게 또한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해서 억울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 안 될 때는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왜 안 되는 걸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주변에 자문도 많이 구해보고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때로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나름 작은 또 위안도 얻을 수 있고요. 물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면은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내 인생이 파탄은 아니구나. 완전히 바닥은 아니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쵸? 물론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겠죠.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전혀 이제 못하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분업이 되게 발달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살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런 금수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 빛 한 번 못 보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건 근데 다분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도 어찌 보면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에 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관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사회라는 게 형성되면서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규율이나 규칙, 통제 수단이 되겠죠. 그 규율, 규제, 통제 수단은 우리를 편안하게 어찌 보면은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기준 자체가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예, 약간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사회가 평화롭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지나친 규율이나 규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주눅들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관이 발달한 사람들이라 굉장히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잘 크게 확산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게 걸리면은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걸리면 문제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과 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병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관보다는 본인들의 자유가 굉장히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관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유로운 사람에게 관이라는 거는 본인의 창의성을 많이 규제하고 본인의 자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어떤 예술적인 기질의 승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주어진 자유 속에서 이제 방종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관성의 크기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성이 적당히 발달해야지 사회도 건강하고 그 사람의 사주도 건강한 사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성이 지나치면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관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적당하게 있는 게 뭐든지 제일 좋긴 하겠죠. 네, 관성이 너무 많으면 결국에는 이제 교육규칙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개인의 자유 같은 것들이 많이 침해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관이 없으면 그야말로 뭐 미국 같은 데에서 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이게 뭐 슈퍼 같은데 새벽에 이제 누가 털면은 모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슈퍼에서 모든 물건 방화 일으켜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좀 무관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관이라는 것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시간 넘게 한 다음에 안 돼서 다시 찍고 있어서 조금 기운이 빠지긴 하네요. 관성,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 비, 시, 재 이렇게 있죠? 네. 관성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모두가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그 다음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같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어떤 통제 장치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관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쵸? 관이라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그야말로 직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있어서는 법이나 규율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만드는 곳이죠. 예,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그 자유의지는 다 다르고 욕구도 다 다르고, 그런 가운데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는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도 그럴 뿐더러 학생들도 학교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꼭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학교가 더 이상 나에게 행복한 곳이 아니고, 그죠? 그런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관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기회는 많이 예전보다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학생들에게도 다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조건을 갖춘 부모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관이 이제 일단 약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원활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답답한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드는 기본적인 어떤 패턴에도 좀 힘들어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이 무관인 분들은 직장 생활을 잘 못하겠죠. 직장에 가면 일단은 상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업무도 있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직장에 머물러서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못 견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무관이신 분들이 많이 있죠. 무관인 분들은 남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참기 힘들어 해요. 자유의지가 강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무한한 창의성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 또한 무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법이나 규율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쵸? 무법천지가 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코로나 방역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방화, 약탈, 총기 소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길 가다가 뭔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도 살아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관이 많이 잘 살아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봐서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적당한 법과 규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관이 많잖아요.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쵸?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주 따라 사고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이제 관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요소잖아요. 루틴을 굉장히 잘 지키고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희생도 적당히 감수하는 부분이 또 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약간 노예근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목소리를 못 내죠.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자기는 없는 거죠. 자기가 없어요. 남 눈치 보기 바쁘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틀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힘들어해요. 틀이 항상 있어야지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면은 결국에 약간 이게 틀이 없으면은 힘들다. 이건 약간 노예근성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긴 하죠. 그쵸? 진정한 자유는 결국에는 틀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그 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좀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이 너무 많으면 사람마다 이제 좀 나타나는 양상은 굉장히 다른데, 관이 또 지나치게 많으면 평소에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많이 참고 공동체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에 억눌린 게 많아요. 억눌린 게 많다가 엉뚱한 데서 확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확 하고 터지는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꼭 그 일에 대해서만 지금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전에 과정들이 있었는데 단지 상황이 지금 이제 터진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강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조금씩 바람을 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당한 거에는 뭐 본인이 소신껏 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본인이 말하고 나서 집에 와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반드시 후회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수위로
흥분하지 않고 조근조근 본인의 이야기를 해서 본인의 생각을 남들에게 전달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체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가는, 조심해줘라 라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고 같은 것들은 조금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씩 바람 빼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번에 터지면은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관이 너무 강한 사람, 관은 또 자존심의 영역이기도 해요. 관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잘 참다가 자존심 때문에 한번 욱해서 평소에 점수를 잘 따놨던 분들이 점수를 깎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관이 많으면 좀 약간 어두운 세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심할 경우에는 조폭세계라든가 그러니까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관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직장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업의 불안정성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계속해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관이 약하거나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합리하고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대한 어떤 호소 같은 것들이 평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고 조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관이 약하신 분들은 평소에 터트리질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알아도 그러겠죠. 누가 그렇게 참으래?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래?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지쳐가지고 나가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관이 많다는 거는 여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이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여자에게 관은. 남편이 여기저기 많다라는 의미는 남편은 나를 통제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남편의 그늘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고통이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 눈치를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이 많은 사람들은 남편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여기도 남편, 저기도 남편. 그럼 다 내가 극을 받는 존재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도 지금 관으로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계속해서 남편을 챙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어찌 보면 남편이 좋은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적당하게 관이 있으면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부인의 역할 같은 것들을 잘 행사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남편 그늘에서 좀 길을 못 펴거나 아니면은 좀 못된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남자라면 이골이나 하고 뭐 한 번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연애를 계속 했는데 좋은 남자를 못 만나면 남자는 나에게 하등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하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좋은 그런 사주꼴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 세대에는 그래도
결혼은 한 번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요즘 30대만 해도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굳이 못 만나면 결혼이라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30대, 20대, 이렇게 20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아이를 위한답시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관은 지나쳐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안 좋죠. 그죠? 관이 너무 적으면, 예. 관이 너무 작으면 어때요? 일단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죠. 무법.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인 거죠. 나 중심. 예.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뭔가 틀이 없으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해요.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틀이 없어야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은 차라리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든 아니면은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야지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대기업은 딱 그 틀에 맞춰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곳이라 본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무관인 분들은 이 본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무관인 분들은 뭔가 하루를 때운다라는 느낌보다 굉장히 그 업무 집중도가 좋은 시간에 빡세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이런 분들에게는 생활 패턴상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업무 성과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인 분들은 그런 종류의 일을,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틀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나는 뭔가 주어져야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조직이 커서 업무 분담이 확실한 그런 대기업이나 그런 쪽의 일이 더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무관의 시대가 왔죠.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매년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재택근무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면서 직장도 업무 공간을 굉장히 줄여가는 그런 추세고요. 그죠? 업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매달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공간을 이제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 공간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서 업무 공간을 가면서 경비도 절감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마드족들도 많아서 어느 곳에든 뭐 커피숍이든 어디든 본인이 그냥 있는 곳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점점 이 관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관의 중심에서 굉장히 무관의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일단은 관이 강한 사람들, 관이 약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성격을 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약간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쫓기는 느낌 들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강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해서 불안한 거를 자기가 막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하고, 그 다음에 신독이라고 하죠. 예전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하셨나요?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약간 정제된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관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요. 어찌 보면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틀에 얽매인다는 그런 느낌은 좀 있죠. 옛날 시대상에 좀 잘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좀 있죠.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할 도리는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관이 저도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남편이란 말이죠. 저희 남편도 이제 계속 재택근무를 거의 하는데 집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강의를 나가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저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줘요. 왜냐하면은 말 듣기도 싫고요. 남편에게서 무슨 말 듣기도 싫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할 도리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일은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대신에 저희 남편은 무관이잖아요. 무관이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자기 먹고 싶을 때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배고픈 시간이 되는데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땐 또 안 먹어요. 어떤 틀이 없어요. 그리고 일하는데도 본인이 그 시간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요. 재택을 하는데 재택을 하다 보면은 관이 강한 사람은 원래는 뭐 주 52시간을 해야 되지만 재택은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재택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무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컨트롤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에도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오히려 일이 집중 잘 되는 시간에 업무 시간 이외의 일을 처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융통성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부럽긴 하더라고요. 극과 극이 만난 케이스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저를 보면서 일단은 모범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요. 저는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요즘 시대에 되게 잘 적응할 수 있고 굉장히 어찌 보면 미래까지도 노년에까지도 자기 인생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어떤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라는 거는 뭐 자격증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문서, 문서 그런 뜻도 되고 공부 이런 뜻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생각의 영역이거든요. 사고의 영역이에요.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의 깊이가 이렇게 깊지 않고 바로 아웃풋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대신에 인성만 강하고 식심이 없으면 생각만 많고 뭔가 실천이 덜 따르는 그런 사람의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생각의 결과로 뭔가를 행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만 많고 뭔가 실천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단점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인성이 없으면은 이제 좀 약간 고심한다 그러죠. 생각하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바로 나와서 좀 실수가 잦을 수가 있죠. 실수가 잦을 수가 있으면 결국 뭐 하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그렇죠? 후회가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좀 인성이 많으면 묵직한 느낌이 들고 안에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가 많이 깊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든답니다. 그래서 관이 강할 때는 인성으로 생이 돼서 좋은 꼴이 되겠죠. 근데 인성도 강하고 관성도 강하면 너무 관인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조금 아웃풋하는 인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너무 점잖고 약간 속을 알 수 없고 너무 틀 안에 갇혀 사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관이 약한데 인성이 강하면 관의 힘이 쪽팔려서 거의 무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이 강한데 인성이 약해요. 그런 경우에는 좋죠. 관의 힘을 좀 빼주면서 인성의 힘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이 강할 때, 관이 강하고 비겁이 강하면 이거는 중엽까지도 갈 수 있고요. 임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뭔가 큰 관을 본인이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큰 관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약하고 비겁이 강하면 어때요? 비겁이 강하고 관이 약하면 직장생활 하기 힘들겠죠? 비겁은 자아의식이에요. 자의식. 그죠? 자의식이에요. 주체성. 모든 중심이 나 자신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관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관이 강하고 비겁이 강하면 비겁이 강하면은 무시할 거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어떤 관성도 좀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힘 맷집도 좀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관이 약하고 비겁이 강해요. 그러면은 이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를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못 견뎌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사업한다고 하죠. 자기 맘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샘솟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비겁이 강해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관을 다니고 있을 때는 이 사업이라는 거는 직장 다니다가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험을 거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험을 거는 거라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비겁이 강해지면 떨쳐 일어나요. 관을 그냥 한 방에 자르고 나와서 사업을 하고 같이 관에 있었던 몇 명 데리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다시 좀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나이 40대만 돼도 뭔가 경력직으로 다른 데로 트랜스퍼 하는 것도 힘들어진 세상이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인 거는 이제 일단 아웃풋이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 다 드러나고 기분 나쁜 거 다 드러나고
컨디션 좋은 거 다 드러나고 아픈 거 다 드러나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 그 물고기 중에서도 뭐죠? 그 속의 내장까지도 다 보이는 그런 물고기들 있잖아요. 예, 딱 그런 느낌이 바로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식상이 강하면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 이유가 적당히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비겁을 극하는 존재인데 이 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들의 식신이 관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성정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이제 불만 같은 것들이 평소에 이제 예쁘게 좋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나는 기분이 좀 그래.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그다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투를 사용해서 그런 톤으로 말을 하면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근데 식상이 굉장히 강하면 그냥 막 터트려요. 속이 다 드러나게 다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내가 그럼 그동안 너한테 해줬던 건 뭐니? 나는 완전히 나쁜 남자네? 열심히 나도 아침이면은 일어나기 싫은데 눈 비비고 나가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데 너는 그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를 다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식신이 강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 아웃풋이 굉장히 강한 분들인데 그래서 다 보이긴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거 방법 터트리는 방법은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니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럴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더라. 남자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본인이 못한다고 계속 듣다 보면요 반발감으로 더 안 해요. 근데 남자들은 정말 그 칭찬 한마디 해주면 춤추는 물고기가 돼요. 말 한마디 예쁘게 해주면은 100개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자주 쓰면은 이제 입에 바른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해야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딱 아침에 회사 가려고 나갈 때 멋져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보면 뭔가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은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는 날이겠죠? 와, 자기 오늘 되게 오늘 멋지다. 되게 잘 어울리네. 오늘 옷이 되게 잘 어울린다. 자기 이렇게 입으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고 몸매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되게 깔끔하다. 오늘 옷 자기 코디 정말 잘했네? 그런 말들을 해주면 굉장히 그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보이고 나가면서 이제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나가요. 안 그래도 거울 왕자님인데 내가 그런가? 하고 그러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겠죠. 출발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감정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좋지 않은 감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감정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좋지만 좋지 않은 감정은 돌려서 긍정적으로 뭐뭐 하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어떤 기분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니 당신이 저번에 이렇게 해줬을 때 나 그때 진짜 감동받고 기분 좋았다? 라는 식으로 자꾸 남편의 개조를 현명하게 시킬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남자들이. 그죠?
결혼 전에 몰랐죠.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인지. 근데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식신을 적당히 잘 쓰면 어차피 식신이 발달했으면 이제 본인이 말이 많아지고 표현이 많아지는데 어차피 많이 할 거면 이렇게 남편을 개조시킬 수 있는 말로 변화시키고 어투나 사람의 말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내 내용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투, 톤, 말하는 방식, 표정,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들려요. 근데 뭔가 어투가 너무 리얼하다거나 톤이 너무 높다거나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좀 공격적이거나 하면은 말하려고 하는 나의 진심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 나쁜 어투, 톤만 전해지니까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남자들도 식상이 강한 남자들이 똑같아요. 아웃풋이 굉장히 많아서 남자들이 식상이 많으면 일단 재밌어요. 말이 많으니까. 말 적은 남자들보다는 훨씬 재밌죠. 그러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지나치지 않으면 이 반응 잘 해주고 그냥 추임새만 넣어줘도 사실은 어떤 부부간의 적막감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신이 많은 남자들은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고 그랬어? 그랬구나. 좋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만 잘해줘도 굉장히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식신이 강하다는 거 이제 관을 극하니까 약간 참을성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조직 문화나 조직 생활을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말로 표현해내는 경우들이 있죠. 여자들도 이제 남자가 맨날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고 누구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렇다면 여자들도 듣기가 싫겠죠. 그쵸? 듣기가 싫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 온다면 추임새 정도 넣어줘서 말로 내 안에 있는 그 남자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쌓인 감정들을 배출시키도록 그냥 들어만 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무 제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아기가 태어난 이상 결국에는 부부는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쵸? 아기가 태어난 이상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정의 평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이 가정의 평화가 결국엔 아이의 정서를 지배하고 그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부부가 굉장히 관계가 좋으면 자식들도 결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가 맨날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집안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라는 거는 일단은 뭐 돈, 그쵸? 그 다음 결과물, 현실성. 현실적이라는 게 눈치 빠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재가 많은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 되게 싫어하고요. 그죠? 눈에 딱 뭔가 결과가 보여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성이 받쳐줘야 돼요. 현실성이 받쳐줘야지 내 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뭔가 이상을 향해서 움직이거나 이상을 향한 어떤 삶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가 강한 사람들한테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제가 강한 아이들에게는 뭔가 하나씩 성취할 때 그 아이가 원하는 대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그게 꼭 뭐 돈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가장 현재 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키우기가 한결 좀 수월할 수 있죠. 그죠? 수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강하면 제가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관을 더 키우는 꼴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약하면, 제 힘이 관으로 또 빨리면서 제가 또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이 강하다는 거는 제 힘이 어떻게든 빠진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제복은 좀 없을 수 있죠. 아무래도. 근데 식신으로 이렇게 꾸준히 받기는 하지만, 식신생재가 되면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한 사주가 될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비거분이 오면은 운에서, 특히 막 대운 같을 때 비거분이 이렇게 구글 짜서 막 신유, 뭐 경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제라면 이런 식으로 와주면은 이럴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육친은 그야말로 혈육의 육입니다. 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육친이에요. 네. 육친. 관이면은 여자에게는 남편, 여자 남자에게는 다 직장. 육친이면서 직장이래요. 아이고. 그 다음에 관이면은 일단은 뭐죠? 남편, 자식에게는, 아니, 남자에게는 자식. 그죠? 남자에게는 자식이 돼요. 남자는 자식을 낳아야지 뭔가 책임의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지 때려치고 싶은 것도 참고 또 다음날 또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애를 낳아야지 철이 든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결혼한 이상 일단은 남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잖아요. 남자가 받는 영향 이상으로 여자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관이라는 거는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니까 남편에 많이 기울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이 강하면 일단 센 남편, 못된 남편, 아니면은 남편이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주. 그죠? 여기저기 다 관이에요. 그러면은 챙겨야 될 관이 너무 많은 거죠. 일복도 많죠. 그죠? 남편이 여기저기 있으면은 헤매겨야 될 남편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눈치 보게 되고요. 그죠? 남편 눈치를 보게 되고. 아니면은 아주 안 좋겠을 때는 남편의 억압에 의해서 서름이 북받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인성은 이제 내 아버지가 극하는 요소니까 친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엄마, 남녀공이 엄마도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부모님 때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지 뭐 금수저가 된다고 그런 말도 있죠. 네, 인성이 이제 친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옛날부터 사놨던 산이 임야가 뻥 한번 터지면 예, 그 집안에 경사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를 무한정 관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엄마는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 다 풀어내게 해주는 존재예요. 학교에서 힘든 일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풀어놓는 존재가 엄마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마는 학부모가 아니에요. 그쵸? 엄마는 부모여야 돼요. 이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자식을 키우고 보니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절대로 학부모여면 안 돼요. 그냥 부모여야 돼요. 그쵸? 공부는 뭐 학원에서 하든 과외로 하든 아니면 진짜 멘토가 돌봐주든. 그쵸? 아이들이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의 정서가 편안할 때 공부가 효과를 발휘하고 공부에 오롯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끊임없이 엄마는 관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풀어내게 해주는 해방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엄마는 해방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쪼잘쪼잘 엄마한테 누구 욕도 했다가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했다가 억울했던 얘기 했다가 선생님한테 오해받아서 속상한 이야기 그런 얘기 다 풀어내게 해주는 게 엄마 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하게 해주는 게 엄마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엄마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비겁이라는 거는 나, 너, 우리, 그죠? 그러면은 나 이외에 내 옆에 동료, 형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과 나는 이 몇 개 안 되는 관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그쵸? 직장 생활할 때, 이 관, 만약에 뭐 10명 모집이면, 10명 모집이면은 비겁이 만약에 100명이에요. 그러면 10대 1이 되는 거죠. 그쵸? 관 가지고도 나눠야 되는 거고, 재도 나눠야 돼요. 그쵸?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비겁이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명당 10만 원씩 밖에 못 가져가겠죠. 그쵸? 이런 꼴이죠. 재와 관을 나눠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그 심리가 발동하는 게 뭐예요? 경쟁심이 강하겠죠. 내가 저걸 차지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뺏기고 내 몫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뭐 신신 이런 사람들 정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운에서 관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4명이서 이 승진이며 아니면 취직이며 4명이서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실력에 상관없이 취직이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온다고 봐요. 을목이 온다고 해도 4명이 나눠야 돼요. 돈도 나눠야 되고 여자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천간에 이렇게 비겁은 좋은 구조가 아닌 거죠. 뭐든지 다 나눠야 되니까 내 것이 많이 줄어들고 같은 실력이어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어요. 안타깝죠. 이런 사주를 보면 안타까워요. 비겁이 강하다라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신신이 아니라
신금의 그 뿌리가 뭐 유금이든 아니면 신금이든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월지를 장악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지에 자기의 뿌리가 강하게 내리고 있을 때, 그럴 때 비겁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겁이 강하다는 건 천간에 이렇게 비겁이 나열되어 있는 건 비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지 비겁이 강해서 주체성도 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도 강한 거예요. 천간에 이런 거는 뭐든지 나눠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사람들, 동료를 엄청 좋아하거나 엄청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경쟁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 어차피 인생을 받아들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그래 뭐 다 똑같은 우리 슬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 우리 잘 살아보세. 함께 힘합쳐서 잘 살아보세.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인생을 얘기하고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비겁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칫 보면은 약간 독불장군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잘 못 봐요.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친구들은 부모님의 교육이 다분히 이 관을 향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게 맛있고 먹고 싶고 갖고 싶으면 남도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똑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맛있는 걸 한 입 먹을 때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기보다 엄마 입이나 아빠 입에 먼저 한번 넣어주고 자기가 먹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형성시켜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겁이 낮으면, 약하면 자의식이 약하고 주체성이 약하죠. 비겁이 약하고 관이 강하면 난 없어요. 남만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자체를 잘 몰라요. 항상 남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사회가 뭔가 평화가 유지되기는 하죠. 그죠? 다 비겁만 강하고 관이 약한 사람들만 있으면 아비규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신. 식신은 이제, 여자에게는 자녀,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장모님, 그냥 통칭해서 처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식상이 강하면 처가의 입김이 좀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살아도 처가 근처에서 살게 되고 처가를 10번 갈 때 본가를, 친가를 뭐 한두 번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다 딸집 위주로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예. 딸들이 처가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구조가 어찌 보면은 식상이 좀 강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처가의 입김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도 내 자식, 저기도 내 자식. 그러니까 챙겨야 될 자식이 많으니까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내 오로지 모든 생각이 자녀한테 꽂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남편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삶을 살죠. 자녀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남편들이 삐질 수 있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소를 보면 이렇게 딱 평행하게 여기 관, 예, 여기 식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남편도 서운하지 않고 자식도 서운하지 않게 딱 균형 있게 균형 있는 현명한 엄마, 부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식신이 강하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자식한테 많이 치우쳐져서 사는 그런 삶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이혼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행한 경우를 많이 봐요. 예. 남자들은 기껏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집에 들어와도 냉기가 가득하고 뭔가 집에 오면은 배가 쫄쫄 고파서 왔는데 벌써 자식하고 엄마는 밥을 먹은 상태고 남편 건 남겨놓지 않으면 그럴 때 남자들은 붕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저녁 집에서 안 먹고 밖으로 나돌면이야 뭐 남편 책임이죠. 그건 남편 책임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이 굉장히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신이 강한 분들은 다분히 남편을 좀 의식을 해주시면서 사시면 가정이 훨씬 더 평화로울 수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식신이 또 약해요. 식신은 이렇게 내어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표현하는 성분이에요. 식신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따뜻해요. 마음은 따뜻해서 뭔가 하나를 받아도 되게 고마워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주는 것도 퍼주는 것도 되게 잘해요. 공치사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고요. 근데 식신이 없거나 충을 맞고 있거나 너무 약하게 있으면 말이 좀 퉁명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왜곡돼서 전달이 될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를 받았을 때 그걸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주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식신이 약하거나 축 맞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도 뭐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별로 주는 사람이 약간 뻘쭘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일단 언변이 굉장히 수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퉁명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부족하거나 축 맞아 있거나 없는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줄 필요는 있는데 또 식신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 자기의 단점을 좀 인식을 해서 하나를 받아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그 줄 때까지의 그 성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뭘 받아서가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준비하면서 나를 생각해주고 준비하는 과정도 계속 나를 떠올리면서 했을 그런 과정에 대한 고마움은 반드시 좀 표시를 해주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식상이 약한 분들은 가급적 긍정적인 감정, 고마운 감정을 자꾸 내뱉고 그 다음에 좀 주는데 인색할 수 있으니까 자꾸 주는 연습을 작은 거라도 뭐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주는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요. 재성은 이제 남녀 통칭해서 아버지, 그죠? 여자한테는 남녀 통틀어서 아버지고 그다음 남자한테는 부인이나 여자 이렇게 되겠죠? 네, 부인이나 여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시댁,
시어머니, 예. 시어머니죠. 그래서 재가 많은 사람들은 재생 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시댁으로부터 살을 맞는 거니까, 시어머니로부터 살을 맞는 거니까 시집살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재라는 건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재생관이 되면 여자가 부지런히 일해서 남편 관을 생해주는 거니까 여자가 굉장히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고 밖에서 같이 뭐 경제활동을 해서 남편 어깨 무게를 좀 덜어준다거나 그런 식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가 많다는 거는 부인이 많고 여자가 많다. 그래서 재가 많다는 건 이제 재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재다신약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0kg짜리 금괴를 한 2kg 밖에서 발견을 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힘드니까 하나씩 버려요. 하나씩 버리다 여기 와보면은 10kg이던 금괴가 1kg 밖에 안 남는 그런 상태가 재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죠. 돈은 여기저기 다 보여요. 돈은 여기저기 보이는데 그 돈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돈 벌 수 있는 창고는 많은데 내가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많다는 거죠. 여기저기 부인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여기저기 부인이 많다. 그럼 뭐 현지처?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부인이 많으면 요즘에는 남편들이 부인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다 부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행동거지를 조심하겠죠. 부인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 공처가가 될 가능성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재가 많으면 뭐든지 많은 게 문제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복이 없어요. 재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복이 없고요. 인이 많은 사람도 엄마 복이 없어요. 없어도 문제지만 많은 게 더 문제다. 그래서 보면은 재가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정을 잘 이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못해서 편모스라에서 힘들게 자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좋게 못 쓴 거죠. 다자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을 경우가 많아요.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그쵸? 이제 관성. 다음에 이제 인성 하나 남겨놓고 그 뒤에 이제 실전사주를 이제 좀 풀어드릴 거예요. 고지가 이제 많이 남진 않았네요.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셨나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은 점점 더 사주 설명이 쉬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하니까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오늘은 이제 뭐니 해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주고 유지장치가 되어주는 이 관성, 이 관성이 없으면 사회는 붕괴되고, 그야말로 뭐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부끼리도 사주를 알게 되면 그 상대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 그런 것들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그쵸? 근데 내 방식대로 남편한테 했는데 남편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면 그거는 부인과 남편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주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남편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사주를 모르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으면 남도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점점 발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시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면 예, 점점 더 저도 꾸준히 계속 공부해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다 퍼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인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